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에서는 이틀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를 폐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 공작이 있었으면 중대 범죄이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를 허위로 보고 보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인터뷰를 두고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엽 사건을 잇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결과를 바꾸려 했다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사실상 MBC를 지목했습니다. MBC는 당시 공개된 대화 내용과 논란의 이유, 정치권 반응 등을 담아 4개의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패간을 시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사실 검토돼야 된다. MBC, KBS, JTBC 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여당은 또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며 이슈화시키려 했다며 정치 공작의 배후와 공모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검찰도 해당 수사에 유달리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압수수색 나흘 만인 오늘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내일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신 전 위원은 겨우 수소문해 20년 만에 김만배 씨를 만나 취재한 것이라면서 허위 인터뷰나 청탁 보도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뉴스타파 신앙림 전 전문위원에게 내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일 압수수색 이후 주말을 포함해 불과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다만 신 전 위원이 건강상 이유로 다음 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여서 내일 실제 조사가 이뤄질진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와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뒤 이를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신 1억 6천여만 원이 허위 보도의 대가인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 씨가 100억 원대 언론재단을 세운 뒤 신앙림 씨를 이사장에 앉히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 측은 인터뷰는 허위가 아니며 정당한 책감만 받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후배 기자였던 김 씨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20년 만에 만났는데 100억 원대 재단 이사장 같은 계획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당시 대선 후보 경선도 시작되기 전인데 미리부터 특정 후보를 공격하려고 허위 보도를 기획할 수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제가 보도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하는 건 탐사보도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넘겨준 이후에는 제작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올리면서 신 전 위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보도 당사자인 뉴스타파는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원과의 돈 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해당 보도가 완전히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던 여러 방송사들에 대해 심의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의 경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면서도 취재원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 간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부분도 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장동 사건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보도 가치가 컸다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보도가 완전 허위라거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열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김만배 음성 파일 72분 분량 전체를 공개할 예정인데 들어보시면 이게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취재원과의 금전 거래가 언론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 언론이 15년 전에 위원장 임기를 마친 신학림 씨가 언론 노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부분에는 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7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방심위는 이를 인용 보도했던 MBC와 KBS, JTBC 등 상당수 방송사들에 대해 심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당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한 남성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강 수석은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하면서 MBC 앞에서 우파 시위를 벌이겠다는 이 남성에게 주변에 좀 그렇게 해달라, 또 주변에 그렇게 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시작된 당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한 남성이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확보해 보도한 녹취 내용입니다. 강 수석이 전화를 건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방금 오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MBC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해결 방안을 물은 강 수석은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합니다. 남성은 맞장구를 칩니다. 내가 오늘 항의를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저자니까.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매국 언론이고. 남성은 MBC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걸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며 MBC 사옥 앞에 가서 시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저자들 인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강 수석은 주변에 그렇게 전해달라는 말을 2차례에 걸쳐 당부합니다.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민주당은 더 탐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강 수석의 요청은 관제 대모를 부추겨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승규 수석은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MBC는 강 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로도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 수석과 통화한 남성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수석의 녹취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MBC 앞에서는 30번 넘는 외부인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강 수석이 통화에서 언급했던 한 보수 유튜버는 실제 집회에 나왔고 강 수석과 식사를 함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이뤄졌다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두 번째 통화.
앞서 우파 시민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던 상대 남성과 다시 전화로 얘기를 나눕니다. 내일 내가 저녁 그 두세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그 씨 아시나? 잘 알지. 그러니까 이 우리 프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3시가 내가 저녁 같이 할게. 그러면 여기 용산에 요 라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예약해놓고 그 장소 찍어줄게요. 대화에 등장한 소모 씨는 보수 유튜버. 통화 뒤로 추정되는 9월 28일 그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두 분께서 외신하는데 박수는 못 찾을 만큼 가짜 뉴스를 생산한 MBC 천인 공무원 MBC가 죽으려고 한다였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강수석의 2차례 통화 뒤인 걸로 보이는 작년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MBC 앞에서는 31차례의 외부인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소씨성을 가진 신고자가 11차례,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의 설전이 벌어진 뒤인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엔 김모 씨 명의의 집회가 16차례 신고됐습니다. 이 360을 여기서 만들어줄게! 야, 이 개X라! 강수석의 통화에서 언급된 뒤 MBC 규탄 집회에 나섰던 소모 씨는 강수석을 만나 밥을 먹은 사실이 있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맞으시죠? 예. 어제 강승규 수석 녹취가 좀 나왔는데 선생님이랑 작년 9월 말에 같이 식사한다고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셨나 해서요. 네, 만났어요. 다만 집회와 관련해 밥을 먹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집회 이제 열심히 한다고 격려하고 이러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밥 먹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수고했다고들 밥 먹었어요. 또 지난해 열었던 MBC 앞 집회는 자발적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언 보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소 씨는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앞선 통화 녹취에 따르면 강승규 수석은 우파 시위를 그냥 요청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언급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앞서 강 수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에 관여한 논란까지 있었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이 이런 것일까요?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보도한 둘 사이 또 다른 통화 내용입니다. 강승규 수석이 MBC 앞에서의 시위를 사실상 요청을 한 지 나흘 뒤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고생이라고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죠. 좀 하여튼 뭐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라도 찾아보겠다는 강 수석의 말은 이 남성에게 물질적 사례든 어떤 자리든 무언가 보상을 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강 수석은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논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군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를 꼽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사님하고 쭉 잘 나가고 있잖아요. 구설수가 낮이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과 관련한 시위 요청 의혹. 여기에 대통령 부인을 이유로 든 여당 경선 개입 의혹까지 더해진 강 수석의 직함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내세우면서 시민사회 수석실을 확대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로 나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서 시민사회 수석 업무는 크게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시민 참여, 종교단체 협력과 정부와 사회 혁신 업무 지원 등입니다. 야당은 강 수석을 향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의 심기 보좌만 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진행했죠. 교육부가 집회를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원칙적인 대응만 강조했던 단호한 입장을 바꾼 건데요.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도 예상보다 뜨거웠던 교사들의 결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초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휴업을 강행한 교장이나 휴가를 낸 교사들을 상대로 파면, 해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예상보다 2배나 많은 5만여 명의 교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을 기리며 멈춤의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파면, 해임, 징계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전국 교육청에 모인 교사들까지 합치면 추모 집회 참여 규모는 12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저희는 80% 정도 참여했어요. 저희 학교는 90%입니다. 교육부는 추모제 참석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징계 방침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그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갈등의 치유,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교사단체들을 만나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교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일찌감치 감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법 준수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교육계에선 당국의 어설픈 징계 방침이 오히려 교사들을 자극했고 실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우려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선망의 직업이었죠. 하지만 잇따라 터져나오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들이 예비 교사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진로를 바꾸거나 아예 학교를 자퇴하는 교대생들마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교대 운동장. 검은 옷을 입은 이 학교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앉았습니다. 예비 교사로서 선배 교사님의 안타까운 사건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에 맞춰 따로 마련한 교대생들의 추모 집회. 현직 교사들도 참석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실망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선배 교사들의 안타까운 비극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평소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교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들었지만 교단에 서겠다는 꿈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실습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민원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는 학부모의 갈등을 받지 않는 법, 고소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나라는 현실에 많이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미 동요하고 있는 젊은 교사들을 마냥 붙잡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 선생님들은 많이 고민을 하세요. 애들만 가르치면 되고 생활지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몇 배의 다른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대 졸업반 자녀를 둔 초등교사 어머니가 새로운 진로를 찾겠다는 딸의 결정에 다행스럽다며 안도할 정도입니다. 모든 책임을 선생님 탓이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선생님들로 하여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게 점점 우리한테 활동 범위를 줄이게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수도권의 교육대 2곳과 한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 등 3곳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중도 자퇴생은 지난 2018년 26명에서 지난해 155명으로 6배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교대는 4년 새 8배나 급증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갔을 때도 아마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거라는 거를 다 알면서 그 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군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면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분 단위로 꼼꼼하게 기록해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30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곁엔 이번에도 빨간 해병대 셔츠를 입은 전우들이 섰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군 검찰에 나온 박 전 수사단장은 진실의 힘은 강하다며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윗선의 수사 외압을 입증할 추가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저희는 비장의 무기라는 게 바로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당시 부하 2명이 동석한 상태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낸 만큼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면 보강 조사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국방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30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는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항명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30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항명 사건을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우기며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고발인 자격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인데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올해 복숭아 소매 가격은 개당 3,000원꼴로 지난해보다 약 3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고 맛없을까 걱정이. 한 장 고르는 거예요. 사과는 도매 가격이 60% 뛰었고 배도 3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당장 차례상 차리는 게 걱정입니다. 이제 간소하게 좀 줄여야 되겠다. 갈비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갈비도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지난주보다도 좀 오른 것 같고, 네,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은 줄고 가격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4% 오르면서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13% 넘게 오른 과일값 등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폭염, 호우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농산물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 2.3%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까지는 지난해 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이 올해는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을 잡는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월 대비 8% 넘게 올랐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2달 연속 3.9%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10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는 것도 그렇고 전기가스 요금도 사실은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올렸잖아요. 연말에 오르게 된다면 물가가 더 뛸 수도 있고. 정부는 농산품 비축물과 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요 성수품 20가지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흥에서는 바로 전날에도 다른 식당에서 손님이 주인을 흉기로 위협했는데 이렇게 걸핏하면 흉기를 꺼내는 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입구엔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시흥의 음식점 주인인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약 3시간여 뒤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원한 관계인 사람을 길에서 보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했지만 피해를 입은 건 엉뚱하게도 음식점 주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살해사건이 났다. 많이 놀랐죠. 주인하고 자주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8km 떨어진 시흥의 다른 음식점에서도 그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앉아있던 손님이 대화 도중 가방에서 비닐 포장된 칼을 꺼내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나가달라는 주인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남성은 위협과 동시에 상대 얼굴에 흉기를 집어 던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제 끝내겠다, 죽이겠다. 답답하셨는지 담배를 이제 태우시니까 제가 담배는 안 된다.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 이제 무시하시고. 전문가들은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이 강력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범죄 행동에 대한 그 어떤 그 죄책감이나 처벌의 양이나 그것에 대한 양심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커트라인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경찰의 특별치안 활동은 무기한 연장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흉기 난동은 최근 병원에서도 잇따라 벌어졌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규모가 큰 병원에선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에게 흉기를 막을 방검 장비를 지급한 병원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3단봉이나 가스 분사기 같은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안전요원이 날카로운 흉기를 막아주는 방검 조끼를 입고 순찰합니다. 허리 양옆에는 위급할 때 사용할 가스 분사기와 3단봉도 장착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이 병원에선 투명 방패까지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병상이 100개가 넘는 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반드시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정신과 진료를 보던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희생된 뒤 보안 규정이 강화된 겁니다. 보안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933곳, 의무 대상 병원의 88% 정도입니다. 하지만 흉기 난동에 대처할 장비까지 제대로 갖춘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960여 곳 가운데 방검 장비가 없는 병원은 절반이 넘는 56%였고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 분사기 등 기본 장비마저 갖추지 못한 곳도 36.8%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강원과 경기의 상급 종합병원 2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 폭력 범죄는 12,000여 건. 병원 안에서 하루 평균 7차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담 인력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6월엔 경기도 군포의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고 지난달 22일엔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보안 요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됩니다. 환자 입장에선 수술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안심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입니다. 천장엔 CCTV가 걸려 있습니다. 보호자는 다른 방에서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 하셨거나 그런 거 걱정이 많이 됐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원은 2년 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환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환자랑 보호자분께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환자와 보호자도 또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일부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설치했던 수술실 CCTV가 이제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이 대상인데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CTV 설치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수술에 참여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훼손될 것입니다. 당초 수술실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나중에라도 병원 측의 과실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의료 실수라던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환경부는 다른 발병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든 폐암 환자들이 인정받긴 어렵다.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폐암 사망자 1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PHMG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피해자부터 오늘 구제 논의를 그동안 환경부는 기존 연구만으론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켰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피해로 인정한 폐암 환자는 20대 여성 단 1명. 다만 이 환자는 비흡연자인데다 폐암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소수이다 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다 보니까 저 혼자 그걸 싸워야 되는데. 하지만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고려대 안산병원이 인간 폐세포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모든 폐암 환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 탓인지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폐암도 폐렴과 천식처럼 일정 요건만 되면 구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이른바 신속심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폐암만 신속심사로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개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구제급여를 신청한 5,041명 중 폐암을 진단받은 피해자는 206명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석 달 전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행사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각종 연구와 지원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며 임원을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열린 60항쟁 36주년 기념식. 항쟁의 진원지인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기념식을 주최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특정 정치 세력을 후원한 셈인데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하기로. 행안부는 지난 7월 4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개시 이튿날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새 이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지난 60기념식 불참 이유였던 정권 퇴진 행사 후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개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업회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 수록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운동 등에 상을 준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14개 단체가 각각 동일 사업으로 모두 2억 6천만 원을 중복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임원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유례없는 이번 감사가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한 토대라고 밝혔지만 정권 비판 단체 후원에 대한 정치적 감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전격 회동할 예정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은 첨단 기술과 식량을 지원받는 조건인데 미국 정부도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협상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가서 푸틴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4월 첫 정상회담을 4년 만에 재연하겠다는 건데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백악관도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북러 간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건데 백악관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김정은 푸틴 친서 교환을 언급하면서 두 정상이 나서 무기 거래 협상을 단판 지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Russian officials traveled to Pyongyang for follow-on discussions about potential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Following these negotiations, high-level discussions may continue in coming months.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시급한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북한에게 절박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과 식량 지원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ut the price of satellite launches as well as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has been viewed by China and Russia as very steep. I think both sides are a little more desperate right now.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북한과 연합 군사훈련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맞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북중로의 결속이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더워졌습니다. 올여름 더위 쉽게 물러나지 않네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고 서쪽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관측 기록을 보니 6월과 7월에 이어 8월까지 올여름 북반구의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이 전대미문의 폭염과 산불로 펄펄 끓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4가지 원인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6월과 7월에 이어 지난달 지구기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맨 위 붉은색이 올해 기온, 다른 색 선들은 이전해 기온입니다. 6월부터 치솟기 시작한 기온은 7월과 8월 내내
이렇게 월등히 높았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 가장 더운 3개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1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보다 4.4배나 많습니다. 기록적인 지구의 고온 현상은 이번 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뿐 아니라 가을과 겨울도 신기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지구의 기온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4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입니다. 올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처음으로 424 ppm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태평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엘니뇨 현상입니다. 엘니뇨가 만든 뜨거운 바다는 지구 평균 기온을 단기간에 0.1도에서 0.2도 정도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태양과 화산입니다. 이것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올여름 태양인데요. 표면에 많은 흑점이 보입니다. 지난해 6월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흑점이 거의 없이 이렇게 매끈한데요. 흑점이 늘어날 때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태양의 활동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태양 활동이 지금 굉장히 예측보다 활발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지구를 뒤흔든 강력한 폭발로 성층권까지 화산재와 수증기를 내뿜었는데요. 성층권으로 유입된 수증기는 올림픽 수영장 5만 8천 개 분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기체 중 하나로 지구의 기온을 올립니다. 수증기가 많은 곳에 수증기가 조금 더 더해진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상층에 수증기가 되게 없잖아요. 거기 수증기가 조금만 애드가 돼도 그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의 기온이 1.1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엘니뇨와 태양에너지 증가 그리고 통가 화산의 폭발로 0.2도에서 0.3도의 기온 상승 요인이 추가로 발생해서 기온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더 상승하면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마지노선인 1.5도 선도 뚫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서둘러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옥중에서도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은혜가 고의로 남편을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혜. 이듬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게 아닌지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도 버젓이 소송을 낸 겁니다. 이은혜는 남편이 숨지면 보험금을 자신이 받도록 2억 원, 3억 원, 3억 원, 3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도중 도주했다 넉 달여 만에 붙잡힌 이은혜는 결국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고도 8억 원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미뤄왔던 1심 법원은 2년 10달 만에 이은혜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받도록 계약을 맺고 남편을 고의로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은혜는 형사재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보험금 옥중 소송에서도 이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까지 이은혜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연수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갯벌에서 꽃게를 잡다가 고립이 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바닷물에 갇히게 되는 건데요.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구조대원들이 구조용 서프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얼마 뒤 대원들이 다다른 갯바위 위 헤드 랜턴을 쓴 여성 2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갯벌에서 물이 들어차는 것도 모르고 꽃게를 잡다 고립된 겁니다. 여성들은 순식간에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인근 갯바위로 대피했고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물때가 바뀔 때 급하게 물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하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갇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달 31일 선유도 해수욕장 부근에서도 야간에 꽃게 해루질에 나선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갯벌로 들어오는 꽃게를 불빛으로 유인해 잡아야 해서 주로 밤에 해루질이 이뤄지는 바람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갯골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몸이 빠지거나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더욱이 갯벌에 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시간당 7에서 15km로 성인 발걸음보다 최대 3배가량 빠릅니다. 저 정도 물이면은 내가 안전하겠다 하지만 사실 그 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 걸음 속도의 2~3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간초 시간에 그 핸드폰 알람을 맞추셔서 또 구명조끼와 랜턴을 늘 소지하고 구조신고 시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는 해양 안전정보 앱인 해로드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보험 사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전국을 돌면서 6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도심의 한 사거리.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합니다. 서서히 회전하면서 2차로로 이동하려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 처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차선 변경 위반, 결국 90% 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합의금 1,6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들이었습니다. 1,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로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전 교차로 주변을 사전 답사한 이들은 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2차선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상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우측으로 차가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리거나 아니면 우측 차선으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2차선에서 오던 혐의자들이 그대로 속도를 내서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광주와 대구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65차례에 걸쳐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23살 양모 씨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험 사기 가담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 아래에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지하 통로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조명을 비추니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공간이 드러납니다. 육중한 기둥들이 도열해 있는가 하면 천장엔 각종 배관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엔 마치 오래된 동굴처럼 하얀 종유석과 석순도 보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서울광장 아래 지하 공간입니다. 198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시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만들어진 이 공간은 폭 9.5m, 높이 4.5m, 총 길이는 335m에 달합니다. 바로 위에는 지하 상가가 위치해 있고 아래로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동쪽으로는 을지로 지하 상가를 가고 북쪽으로는 광화문까지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하 네트워크의 주요 결절점이라고. 이 공간의 당초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간의 연결을 위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울시는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내일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워낙 상징적인 곳이고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함께 시민들과 고민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지하 공간을 조성하되 그에 앞서 환기와 채광, 피난 등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얼마 전 9호 태풍 사올라가 홍콩과 중국 남부 일대를 덮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는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대만을 통과해 중국 남부에 상륙하면서 추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시속 140km의 강풍이 불면서 유리창이 부서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정차해 있던 차량이 뒤로 밀려납니다. 바람은 신호등 기둥도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건물 안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풍경을 본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웅성거립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힘겨운 모습입니다. 농부대도 강한 바람에 10여 미터를 밀려갑니다. 대만 유명 관광지의 폭포에서는 떨어지던 물줄기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대만에서는 최소 1명이 숨지고 1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남동부를 중심으로 25만 가구가 정전됐고 약 13,000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으며 7,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이 대만을 직접 통과한 건 4년 만의 일입니다. 各单位都要加强戒备，中央地方更要齐心协力的来防台。 대만을 관통한 태풍은 곧바로 중국 남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중국 남부를 덮친 태풍 사올라가 경로를 간섭해 하이쿠이를 중국 남부로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에서는 오늘 새벽 소방차가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에 상륙하면서 하이쿠이는 열대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이번 주 중반까지 대만과 중국 산타우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던 스페인 중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다리가 붕괴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물폭탄에 강이 범람하면서 다리 중간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불어난 급류에 도로 위 구조물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달리는 지하철 안으로는 폭포수처럼 빗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뭄으로 신음하던 스페인 중부지방에 하루 동안 제곱미터당 92리터의 장대비가 쏟아진 건데 198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Pues él estaba muy nervioso, nosotros también, porque estamos en la planta de arriba y el agua iba subiendo, subiendo, subiendo. Ya llegó al cuarto escalón y digo, como siga cayendo con esta fuerza, al final me inunda también la planta de arriba.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주차됐던 차량들은 급류에 휩쓸려 이곳저곳으로 떠밀려갔고 집안 살림살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작지들도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Ha reventado las paredes y los muros, ha reventado también la otra vallanilla del fondo. Se ha metido todo el agua por el salón, rompiendo la ventana y la persiana. 이번 기습폭우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마드리드에서는 다리 6개가 붕괴돼 도로가 폐쇄됐고 인근 지역으로 가는 열차도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 리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 FC의 경기를 부랴부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일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불볕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어제 정의기억연대 등의 반발로 무산됐던 이목상 작가의 기억의터 조형물들이 오늘 끝내 철거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가 죽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들 단체를 비난했고 정의연은 위안부들의 기록이 훼손됐다면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굴착기 한 대가 바닥을 긁어내자 추모공원의 바닥이 힘없이 뜯겨나갑니다. 조형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진 채 흙먼지에 나뒹굽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그림과 말이 새겨져 있던 조형물이 수거 차량에 실립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간 기억의 터에 있던 이목상 작가의 조형물 2개를 철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은 현장 대치하지 않아 충돌은 없었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시민단체는 죽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체가 성추행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고 우리 편들기 운동을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임 작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의 공동 작품인데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록과 그림도 담겼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철거를 강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고서 이득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자비한 행태를 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서울시는 논의 절차를 다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7월 26일인가 28일인가에 이제 처음 보도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무한정 계속 놔두고 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정의연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진위원회와 철거 작품을 대체할 새로운 작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목상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서울 청계천의 전태일 동상에 대해서도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태일 재단은 노동계와 문화여성 인사 등으로 수기위원회를 꾸리고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 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입니다. 흰 지팡이의 의지에 인도에 올라서자 어제는 없었던 공유 자전거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건 자전거예요? 이게 자전거인가? 가까스로 돌아서 나오지만 이번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끝을 자전거가 막고 있습니다. 점자 블록을 믿고 안심하고 따라갔다간 바로 넘어질 수 있어 시각장애인에겐 덫이나 다름없습니다.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몸이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죠. 몸이 곤두서죠. 전동 킥보드는 발에 걸리기 쉬운 낮은 형태라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더욱 위험합니다. 앞이 보이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좁은 인도에 전동 킥보드 등이 세워져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도로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동 킥보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서 경사로 있는 데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공유자전거 회사 측은 신고하면 나중에 치워주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사실상 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번호를 좀 보기 어려우시거나 채팅이 어려우시면 아무래도 좀 신고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점자 블록 위에 적재물을 방치할 경우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달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젠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오늘 웨일스 현지에서 소집됐습니다. 합류 모습들이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웨일스와의 A매치가 열릴 카디프의 기차역. 이게 누군가요? 주장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이자 웨일스 대표팀 벤 데이비스. 8일 평가전에서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선수와 같이 와서 안 버벅대고 잘 왔어요. 소집된 25명의 선수 중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는 누굴까요? 바로 황인범 선수입니다. 늦었는데 나와주시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세르비아 지베즈다 이적이 확정되면서 챔피언스리그 데뷔 기회도 생겼습니다. 같은 조에 맨체스터 시티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의욕이 생겨서인지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숙소에 도착했는데도 새벽 2시까지 회복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유럽파와 K리그까지 모두 합류한 대표팀은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나요? 41년 전 한일전에서 나왔던 개구리 번트인데요.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개구리 번트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멕시코와 1대1로 팽팽히 맞선 6회 말 원아웃 1,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조현민이 1구, 2구, 3구 모두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4구째 갑자기 방망이를 짧게 잡더니 홀짝 뛰어올라 번트를 시도했고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기습적이고 환상적인 일명 개구리 번트. 스트라이크 존에서 한참 벗어나는 공이었지만 조현민은 기어코 번트를 성공시켰고 이 결승 타점으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돼야죠, 날라서도. 이거 죽어도 돼야 된다. 안 되면 우리 점수 못 난다. 나는 그 상황에서 조현민이를 100% 믿었어요. 이 장면은 41년 전 원조 개구리 번트까지 소환했습니다. 일본의 1대2로 뒤진 8회 말 모두를 놀라게 했던 김재박의 번트로 우리나라는 2대2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서 터진 한대와의 역전 석점 홈런으로 한국 야구사의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김재박 감독님 번트 되듯이 됐다고. 저는 우리 아이가 더 잘 됐죠. 2009년 한국 시리즈에서의 이용규, 2019년 일본 고교야구에서도 화제가 됐던 팬들을 열광시킨 기습적인 스퀴즈 번트. 태극마크를 달고 41년 만에 짜릿한 개구리 번트에 성공한 대표팀은 1차전 대만전 패배 이후 3연승을 달리며 슈퍼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여부가 오는 13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한 뒤 그제 다시 개인 훈련을 시작한 이강인.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아시안게임 합류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레터를 주고받았을 때는 13일 날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답을 주겠다고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지금 같이 해본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합니다. 이강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회복세는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다다음 주 주말 경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첫 경기 임박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합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대표팀 차출과 부상 여파로 이번에 모인 선수는 최종 엔트리 22명 중 17명. 첫 경기 쿠웨이트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독의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보다는 그냥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해줬습니다. 많은 포인트와 많은 골을 넣고 싶은 게 늘 개인적인 목표이고요. 대표팀은 창원과 파주에서 마무리 훈련을 갖고 오는 16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가을이라기에는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동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간밤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 열대야 현상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9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88년 만이고요. 기상 관측사상 4번째에 불과한데요. 내일도 낮 동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상도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의 하늘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고요. 또 아침 출근길 서해안 지방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2도로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늘만큼 덥겠고요. 강릉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그래도 점차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한결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